안녕하세요. 자, 삼서울과정 두 번째 주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는 진도가 60페이지 진도 준비하시면 되죠. 네, 60페이지입니다. 자, 60페이지 펼쳐두시고 앞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할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주 이제 강의를 했었죠.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국토계획법의 가장 핵심 테마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 국토계획이 이 법의 중심 내용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게 될 이제 각종 국토계획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국토계획 체계를 잡으면서 지난주에 강의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이웃하고 있는 도시 두 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광역계획권.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됩니다.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정하고 공간 구조 기억나죠?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 자, 이렇게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이제 광역 계획권 단위로 혹은 도시 또는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이제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 6개. 그 6개는 암기를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공법을 공부하면서 암기를 해야 될 첫 번째 암기가 그거예요. 자, 그 6개를 잠깐 볼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도시와 군 단위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6가지 정책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이제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누게 돼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이제 첫 번째 오늘 공부할 주제가 용도지역 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용도지역의 의의, 개념을 정해 봅시다. 네. 오늘 공부할 주제죠. 그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의 종류. 우리나라 국토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도시지역 안에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모두 21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첫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토지에 지정되는 용도지역 종류 21개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21개의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일정한 목적에서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될까?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그리고 나중에 내 고객이 어떤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면은 그 무슨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하죠. 나중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사면은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 즉 건축 행위를 법으로 규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이 제한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컨설팅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배우는 거죠.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한 대지 면적의 몇 %까지 법적으로 건축 면적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금폐율. 그 다음에 금폐율에 의해서 건축 가능한 대지에 건축 가능한 이제 건축 면적이 규제된다면은 용도에 맞도록 건축하는 건축에 뭘 규제하죠?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적률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세 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행위제한. 행위제한이 뭐죠?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가 뭐죠? 건축 행위. 그래서 그 행위제한은 곧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은 곧 이꼴 건축 제한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폐율하고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는데, 용도 지역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이거 세 가지, 행위 제한, 금폐율, 용적률 제한, 이 세 가지를 가할 목적으로, 이 세 가지 규제를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결정고시된 지역을 무엇으로 합니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편 진도를 나가게 될 거죠. 아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였죠? 60페이지에 진도를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오늘 어떤 테마를 위주로 해서 오늘 강의를 풀어가게 될지, 오늘은 도시군 관리계획 중 용도 지역편, 용도 지구편, 그리고 용도 구역편을 공부하겠다. 그때 이제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소개를 드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용도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편 진도 준비할게요. 용도 지역편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용도 지역의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1, 2월 강의할 때 이거 상세하게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거든요. 이제 3, 4월은 조금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용도지역은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전국도 대상입니까? 전국도. 우리나라 국도 전부를 대상으로 해요. 대한민국의 국도 전부를 대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우리 국토 가운데서 서울, 대전, 부산, 인천처럼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뭐죠? 도시지역이라고 해요. 도시지역이 뭐라고요? 인구와 산업,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은 도시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요.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주변에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된 곳, 평야지대를 말하겠죠. 이런 땅은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럼 그림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은 농림지역은 주로 도시지역과 이웃한 곳에 있습니까?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까? 멀리 떨어진 곳이야. 그럼 상상해봐요.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된 평야지대가 보이고 주변에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곳은 농림지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그럼 잠깐 봐요. 수자원 보존이 필요한 곳이니까 일단 물이 있어야 됩니까? 강과 호수, 바다가 있어야 됩니까? 산이 있어야 됩니까? 강, 호수, 바다가 있는 곳이잖아. 자원, 물에서 나는 자원이니까 바지락, 김양식, 전복 양식장, 그죠? 그 다음에 또 물고기 양식장, 이런 곳이 수자원이라고. 이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한 곳.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의 보존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곳.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존 등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이런 곳이 무엇이 되는 거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가 되는 겁니까?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토 중에서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이렇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도시에 살다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산촌 마을이나 어촌 마을 쪽으로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은 주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이 많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봐요. 이 땅은 옛날에 준도시지역으로 부르고 준농림지역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한 벌써 18년 정도 된 것 같다. 16, 7년 뭐 그때는 준도시지역도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었는데 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가깝다는 이유로 난개발된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그치면서. 그래서 이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옛날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해서 폐지하고 이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평택이 도시지역이라면은 그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땅이 뭐죠? 관리지역이 된 관리지역. 그러면은 도시지역이 있고 주변은 뭐죠? 관리지역. 그 밖에 뭐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그때 이제 관리지역 밖에 주로 농지가 평야지대, 농지가 집중화되고 주변에 산이 있는 곳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수자원보전, 해안보전, 생태계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그 토지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해놓고 그 용도 지역별 수십만, 수백만 명의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도록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이 세 가지 규제를 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 고시한 지역을 무엇으로 부르는 거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뭐죠?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에요.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을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도록 건축 가능하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목적으로 용도지역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에요. 주요 목적이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에요. 규제. 일반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고 용도에 맞도록 하도록 뭘 규제하죠? 행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 고시하면 용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4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 가능한 게 2개가 있죠. 자, 1, 2월에 강의 들으신 분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2개가 뭐죠? 하나가 도시지역, 또 하나는 관리지역이 세분되는 거죠. 그러면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X.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이 가능한 것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인데 일단은 도시지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죠. 4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 상, 공, 녹. 이게 세분되면은 도시지역 안에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모두 몇 개가 있죠? 16개. 16개로 도시지역은 세분 지정돼요. 잠시 뒤에 도시적 16개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죠? 네,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세분됩니다. 관리지역은 몇 개가 있죠? 3개. 3개가 있는데, 자, 보세요. 도시지역에 가까운데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중화되고 주변에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으면 그림 보면은 본래 농림적 지정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은 개발이 확산되죠. 그래서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곳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사촌입니까? 농림지역의 사촌이 됩니까? 농림지역의 사촌쯤 되는 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봐요.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관리지역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요. 관리지역이 몇 개가 있죠? 3개. 자, 가운데 봅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이제 두 번째 줄에 미칠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관리지역 중 뭐죠? 생산관리지역. 그 정도 암기하셔야 돼요. 관리지역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전관리지역은 여기에요. 도시지역에 가까운데, 자 봐요. 도시지역에 가까운데 자연 환경 보전이 필요하거나 수자원 보전이 필요하거나 해안 보전이 필요하거나 생태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생태계나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본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대상이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보전관리지역. 그러면은 보전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의 사촌쯤 됩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사촌쯤 되는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봅니다. 자, 관리지역 중에서 보전관리지역 세 번째 줄에 미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미칠 거면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무슨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봐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는 여기 봐요. 여기는 도시지역에 가깝죠. 만약에 농림지역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면 생산관리지역 됐겠죠. 자연환경 보전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었으면 보전관리지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는 땅이라. 맞죠? 보존 가치가 없는 땅은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켜도 되겠죠. 근데 난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 개발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림지역의 목적하고 비슷합니까? 보전관리지역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이 존재하는 곳입니까?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이 존재합니까? 곧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땅입니까? 도시지역에 편입이 필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사촌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곧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관리지역의 목적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61페이지 계획관리지역. 자, 밑줄 것입시오. 세 가지 같이 외울까요?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밑줄 쭉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뒤에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동그라미 3번. 몇 개죠? 3개. 3개 외워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뭐죠라고 물으면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하십시오.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이다. 도시 주변 지역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한적이지만 이용과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관리지역 몇 개? 3개. 농림지역 몇 개? 그대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몇 개? 그대로.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해서 자,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는 몇 개 용도지역이 있습니까? 5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모두 21개의 용도지역이 있고요. 이 21개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지난주에 공부했죠. 자, 지금부터 저 눈을 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절차가 몇 단계였죠? 지난주 배웠잖아. 3단계. 제일 먼저 뭐죠? 기초유사. 그리고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 의견 듣죠. 그리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세 가지였죠.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되면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렇게 배웠잖아, 지난주에. 이제 하나씩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죠? 지난주에는 입안권자, 입안 절차, 결정권자, 결정 절차, 그리고 도시군 관리를 입안할 수 있는 대상 6개. 오늘은 그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 편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용도 지역의 종류를 봤는데요. 도시지역 16개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오셔가지고 62페이지 오시면은 도시지역이 세분된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62페이지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몇 개가 있죠? 교재 보세요. 몇 개가 있죠? 3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세분되고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세분되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전부 세분되면 주거지역은 몇 개가 있죠? 6개.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 표는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완벽 암기. 언제? 지금.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좀 암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미뤄두면 나중에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 그죠? 네,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기본 이론 할 때는 하나하나 설명 다 드리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그대로니까요. 필기 부담 갖지 말고 고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파트를 수업 들으신 분은 제가 여기 띄워드리는 부분을 여러분 교재에 밑줄을 긋는 게 좋은 학습 방법 같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도시 지역의 세분 이제 할 건데요. 지금 우리는 용도지역의 개요를 금방 그림으로 설명드렸고, 용도지역의 종류와 목적들을 봤는데, 용도지역의 종류에서 세분 들어간 거야.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세분까지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적는 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세분, 주거지역의 세분. 주거지역은 조금 전에 몇 개였죠? 6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 봐요. 보면은,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세분되고 있어요. 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돼요. 그러면은, 일반 주거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죠? 주택의 층수. 이런 건 적어야 됩니다. 설명을. 일반 주거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층수.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몇 종까지 세분되죠? 3종까지. 필요한 메모는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적으라고 안 해도요. 층수를 분류돼요. 층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봐요. 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봐요. 1종 전용 주거지역 지정 목적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입니다. 이걸 체크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단독주택 동그라미 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교재에 비출 것이고, 처음 들으신 분들 자기만의 노트를 책에 만드시라고. 2종은 뭐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전용 용도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뭐죠? 층수. 그래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 다시 보세요.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뭘까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점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전용 주거지역이 돼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용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호한 편리한이 구체적입니까? 좀 추상적입니까?
추상직이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양호한이 뭐죠? 편리한이 뭐죠? 보여드릴게요. 현장에 가면 이게 쓰이는 거예요, 이제. 현장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강남 지하철 2호선입니다. 여기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이죠, 강남. 지하철 강남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은 지하에 있는 것이고, 지상에는 무엇이 있죠? 이제 지상에는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겠죠. 맞죠? 네. 지하에 이제 이게 강남역이고요. 그러면은 강남역으로부터 뭐 걸어서 10분 이내의 위치, 뭐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재건축 단지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재건축 단지는 일상생활이 불편합니까? 참 편리합니까? 아니, 강남역으로부터 걸어서 10분, 1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재건축 단지라면은 일상생활이 편리하죠. 그죠?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주택지는 전용 주거지입니까? 일반 주거지입니까? 일상생활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편리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단독주택지나 공동주택지가 있으면은 일반 주거지 되는 거야. 일상생활이 편리하다. 학교 가기 편리하고 출퇴근이 편리하고 그죠? 이런 거 다 편리하다는 거지. 일상생활이 편리하다. 그래서 역세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에 역세권 아파트 보러 갔는데 여기는 공기 좋아요, 조용해요 라고 하지 않잖아. 주거환경이 양호하지도 않다 이 말이야. 단 편리한 걸 강조하죠. 그게 일반 주거지 되는 거야. 근데 강남역에서 보세요. 강남역에서 마을버스 탑니다. 강남역에서 마을버스 타고 마을버스는 큰 대로를 달립니까? 골목길로 들어갑니까?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마을버스 들어갑니다. 띠띠빵빵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마을버스에서 딱 내렸어. 강남역으로부터 25분 거리에서 마을버스 타고 25분 가서 내렸어. 뒤에 보니까 산이 있어. 산 아래에 아파트 주택지가 있어. 이런 것은 일상생활이 편리합니까? 좀 불편합니까? 마을버스 타고 갔으니까 불편하잖아. 근데 공기 좋죠. 조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편리하지는 않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한 거 맞죠? 양호하다는 것은 공기 좋다, 조용하다. 그죠? 그런 것이에요. 살기 좋다는 거죠. 살기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역세권입니까? 숲세권입니까? 숲세권 아파트는 전용 주거지역. 알겠죠? 역세권 아파트는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뭐냐면은 본래는 주거지기니까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합니다.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주거기능에 준하여 다른 기능이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플러스 되면은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6개의 주거지역 가운데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준주거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땅은 준주거지역. 진짜 좋아합니다. 수도권에 택지 분양할 때 적금 5천만 원 타서 대출 3천만 원 가구하고 8천만 원어치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거잖아. 주택지를. 상가용지 분양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걸리면 땡큐예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금방 프리미엄 붙여서 잘 되더라고요. 평당 1,000만 원 받았는데 금방 1,500에 팔아라고 해요. 그런 것이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참 주거지역 중에서 좋은 땅이에요. 준주거지역이 뭐죠?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부 돼요. 거기다가 상가 가능하죠. 근린생활시설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업무용대 빌딩까지 건축이 가능하니까 주거지역이지만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땅이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예요. 6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보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세분되면 4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세분. 자, 이런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5월 달에는 이제 이런 것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자,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은 암기하셨죠? 하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4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그래서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외웠죠? 중일근이요, 중일근이요, 충청도 버전으로 암기하셨잖아요. 주거지역은 어떻게 되죠? 전, 일, 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택이 있죠? 전, 일, 준. 상업지역은 중일근이요, 충청도 버전 중일근이에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이 있는데요. 중심상업지역은 교재에 빨리 동그라미 이거 외워야 됩니다. 도심과 부도심을 단어가 안 떠오르면 다 못 찾아요. 도심과 부도심에서 상업과 업무이동을 확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도심과 부도심에 지정되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여러분 강남역 주변 지역은 도심이죠.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잖아. 도심과 부도심이에요.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보세요.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여기서 근린지역은 주택가 인근지역이야. 가까울 근자에 인접할 인자잖아. 어디에 인접한 곳이죠? 주택지 인근지역을 말하는 거야. 근린이 뭐죠? 주택지 인근을 말하는 거야. 주택지 인근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주택지 인근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니까 뒤에 적으세요. 예를 들면은 대규모 도매시장입니까? 주택가 인근 지역의 소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 주택가 인근에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근린상업지역에서 우리 주택지에 가면은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근린상업지역에서 뭐 슈퍼마켓도 보이고 빵집도 보이고 세탁소도 보이고 그죠? 이런 곳이 근린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주택가 인근에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보세요. 도시 내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이니까 도시 안에 있으니까 서울 시내에서 지역 간이니까 서울 평택, 서울 인천, 서울 부산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니까 적으세요. 예를 들면 도매시장,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에서 서울의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상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가 위치한 곳이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러면은 1번 중심상업지역과 3번 근린상업지역과 4번 유통상업지역은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잖아. 도심과 부도심, 주택가 인근의 소매시장,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상업지역은 봐요. 얼마나 특징이 없으면 일반적인 상업이라고 했을까? 특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 상업지역이 여기예요. 여보세요.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이라고. 강남역. 강남역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서초역이에요. 서초역입니다. 강남역 서초역. 그러면은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이 대로를 달리면은 주변에 도로 주변에 주택지입니까? 다 상가입니까? 상가죠. 근데 여기는 대규모 도매시장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처럼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것도 아니잖아. 주택가 인근에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것도 아니잖아. 도심과 부도심도 아니잖아. 이런 것이 무엇이 되는 거죠? 일반 상업지역이 돼. 일반 상업지역.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은 멈추고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일반 상업지역은 별로 상권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상업지역 중에서 용도지역마다 보면은 위치를 따지지 않고 용도지역만 딱 보면은 일반 상업지역이 투자 가치가 가장 없다고 보면 돼요. 일반 상업지역 걸렸어. 우씨, 이렇게 되는 거죠. 분양 신청했다가 일반 사업지에 걸려서 이게 그런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코로나 직격탄을 맞는 곳이 주로 일반 상업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어디냐면은 평택 예종 사거리에서 저 평택 경찰서까지 아침부터 제가 서울서 내려왔기 때문에 버스 타고 왔거든. 쭉 보니까 성동초등학교, 그죠? 여기 대로까지 전부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잖아. 상가인데 대규모 소매시장, 뭐 도매시장이 위치했거나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아니잖아. 이런 곳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쭉 지나가 버리는 거. 그럼 대로변에 차 멈춰 세워놓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스티커 끊으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뒤에 골목길에 가서 막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곳은 지나가 버리죠.
상권이 좋지 않죠. 부동산 입지를 정할 때도 일반 상업지역은 이런 것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죠? 네. 어쨌든 부동산 입지도 그래요. 코너가 좋은 이유가, 그죠? 지나가는 곳은 별로죠. 상업지역 4개 다 설명했어요.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봐요. 주거지역은 제일 위에서부터 지정 목적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이죠. 이종은 공동이죠. 단독, 공동, 일반 주거지역 3개, 저층, 중층, 중고층, 상업지역 4개,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 맞죠. 일반 상업지역은 특징이 없죠.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니까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 유통상업지역은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 도시 안 혹은 지역 안 유통기능 증진을 목적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해드릴 때 혼자 하면 잘 안 외운다고 어른들이 이거 집에 앉아서 안 외우거든.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기본이 충실하셔야 됩니다. 눈 뜨고 당하면 안 돼. 이거 뭐 못 외우고 틀리면 억울하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보겠습니다. 공업지역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어요. 전, 일, 준. 주거지역도 전일준이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중일근이에요. 공업지역은 전, 일, 준.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줘야 됩니다.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수용. 공해성 공업 핵심이에요. 핵심. 동그라미에서 책에다가 공해성 공업 수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모아둔 것이 뭐죠? 전용공업지역에서. 전용공업지역은 무슨 전용이죠? 공해 배출업체 전용공단이에요. 그럼 공해를 상징하는 게 굴뚝이잖아. 공장의 굴뚝이, 공장 굴뚝이 모여 있으면 전용공업지역이에요.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잖아.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니까 공해입니까? 무공해입니까? 무공해를 말하는 거야.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모아둔 것이 뭐죠? 일반 공업지역.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은 것이 뭐죠? 전용공업지역.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공장만 모아둔 곳이잖아. 이런 것이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안 외워도 되잖아. 다음 중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시험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어디죠? 준주거지역이 답이었다는 거지. 그 개념을,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건축제한표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 법전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동그라미,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거기다가 준하여, 공업기능에 준하여 플러스 되는 게 있죠? 주거기능과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플러스 됩니다. 아까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과 업무기능이 플러스 됩니다.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공업 수용, 경공업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그러면 16개의 도시지역 중에서 제도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준공업지역. 진짜 좋은 땅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선배님 중에서 한 10여 년 전에 안산에서 만났던 수강생분인데요. 그분은 전국 산업단지 분양할 때 준공업지역만 노리는 분이에요. 성공했죠. 크게 성공했어요. 전국의 산업단지 분양하면 준공업지역만 분양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단지 분양하면 가가지고 포항도 가고 군산도 가고 다 내려가요. 인천도 가고 다 가서 산업단지 분양하면 분양 신청해서 준공업지역 걸리면 계약금 거는 거야. 준공업지역은 주택 지을 수 있죠. 공업지역인데 공장 지을 수 있죠. 상가 지을 수 있죠. 업무용대 빌딩, 오피스텔 지을 수 있잖아. 받는 순간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잖아. 투기과열지구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권이 아닌데 관계 없잖아. 전매할 수 있잖아. 프리미엄 붙여서. 법을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규제받지 않는 것. 남들은 전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할 때 자기는 준공업지역 찾아서 규제받지 않고 웃으면서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암기보다 해석하니까 전문 지식으로 바뀌게 되잖아. 그죠? 암기하면은 골치 아픈 지식, 해석하고 현장에 활용하면은 전문 지식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용도지의 목적만 잘 해석해도 전문 지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녹지적 보겠습니다. 녹지적은 보생자가 됩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 이렇게 도시지역이 세분됐을 때 가장 수험생들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게 녹지지역이에요. 보전 녹지지역이 뭐죠? 거의 말 못하거든요. 자연 녹지지역이 뭐죠? 거의 말 못하거든요. 말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 환경 보전이 목적이에요. 보전이 목적이에요. 제가 상징적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외우라 그래요. 도시의 자연환경, 산림, 경관, 녹지, 공간 보전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보전을 해야 될 용도지역이니까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없어요. 언젠가 없어요. 언젠가는 개발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전 녹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현재 시세를 파세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개발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없다니까. 언젠가는 없다니까. 그게 보전 녹지역이에요. 진짜 개발의 가치를 따진다면은, 투자 가치를 따진다면은 이런 곳에 보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전 녹지역이에요. 정말 개발 가치를 따져서 나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땅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땅이 뭐죠? 보전 녹지로 묶이는 거. 언젠가는 안 돼요. 언젠가는 개발하더라도 사적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을 허용합니까? 공적 개발을 할 때입니까? 공적 개발할 때예요. 수용당해요. 언젠가 안에 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전 녹지적이에요. 생산 녹지 재밌어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그래서 생산 녹지의 생산은 농업적 생산이야. 그럼 상상해봐. 도시적에서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려면 도시적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전답, 가수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도시적 안에 전답, 가수원이 보이면 무슨 녹지? 생산 녹지. 생산 녹지에서 생산은 무슨 생산?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이 나와야 돼.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보전됩니까? 유보됩니까? 유보. 개발 유보라니까. 유보는 영원한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입니까? 일시적. 그래서 해석하면은 생산 녹지로 묶여 있으면은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개발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장단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데 장단기적으로 개발됩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 그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조문으로 해석할 수 없잖아. 전문가의 행정계획 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산 녹지에 땅 살 때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전문가와 컨설팅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짐작으로 땅 사지 않아야 될 것. 생산 녹지예요. 자기 세대에서 개발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거 필요 없잖아. 나의 후대를 위해서 나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나의 증손자를 위해서 나는 땅을 빌려줄 거야. 물려줄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땅이 생산 녹지라고. 전문가와 컨설팅을 거쳐라. 투자 여부를. 그 다음에 자연 녹지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제한적 개발 허용. 이게 핵심이에요. 제한적 개발 허용을 미칠 것이면 되죠.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유일한 용도 지역이 뭐죠? 자연 녹지적. 녹지적 실중에서. 현재 개발 가능한 녹지가 뭐죠? 자연 녹지에서. 녹지적 실중에서 개발 가치를 따졌을 때 가장 좋은 녹지는 자연 녹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이 자유롭습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지정 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으면 허가 등을 받고 개발이 허용되는 뜻이 되겠죠. 네. 현재 개발 가능한 녹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시적 16개, 도시적 밖에 5개 전부 그 용도적인 종류와 지정 목적들을 약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예요. 네,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 63페이지
용도지구 지정 절차, 용도지구 지정 절차를 이제 다음 시간에 2교시에 이제 진도를 받아갈 텐데, 그 위에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까 우리 체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드렸지만 농림지역 밑줄거 드릴게요. 농림지역은 뒤에 보세요. 63페이지죠. 63페이지 저 위에 박스 안에 농림지역 읽어볼게요. 자,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밑줄거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까지 줄 거예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된 땅으로서 그 다음에 밑줄 거예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밑줄, 이게 지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농림지역이 뭐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에요. 이게 지정 목적이에요. 밑에다가 지정 목적.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의 목적입니다. 아까 천답과 송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농림업의 진흥, 주변에 보전 가치가 있는 산이 있었죠? 그래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목적 6개를 밑줄 것입시오. 자연환경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1번 써요. 수자원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2번, 해안 3번, 생태계 4번, 그 다음에 줄 잘 것입시오. 상수 및 문화재 밑줄 거예요. 몇 번이죠? 5번. 그리고 그 뒤에 보전 동그라미. 몇 개를 보존하죠? 5개.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목적은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 및 문화재 보존. 그리고 줄 거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 수산자원 보호 육성 6번. 그렇게 해서 그 6개를 암기를 한두 번 해보셔야 돼요. 보고 기억날 정도로. 네.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 그 밑에, 박스 밑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 진도 받겠습니다. 네.